방통위 그 과방위 출신으로서 방통위 이슈 접하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유 좀 참 걱정스러운 이슈가 많고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청문회다 이슈 때문에 지금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서 그렇죠. 제가 어제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해보니까 예. 거의 뭐 방통위 직원분들이 탈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아,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방통위 직원분들이 한 300여 분 되는데 예. 그 중에 한 110분 이상 그러니까 한 35%가 지금 정신 상담을 받고 있답니다. 아이고 아, 그 정도로 심각하네요. 정신 상담까지. 네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민권익위에 이제 모 국장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걸 두고 또 뭐 전현희 의원이 뭐 김건희 살인자라고 뭐 막말 맞아요. 그건을 내뱉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못 살게 굴고 압박을 가하면 정말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예.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또 내용을 들으니까 네. 방통위 직원들도 지금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이요.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박문진 그러니까 MBC죠. 박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해서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출신으로서 이거 예상하셨어요? 아니 예상 못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기각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상권 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행정은 법이 정한 소위 말해서 기속행위 그러니까 법이 정한 어떤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행정부 집행부의 재량이 그렇죠. 인정이 됩니다. 그걸 소위 말해서 재량행위로 하는데 재량행위의 대표적인 게 이런 인사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권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어떤 재량 영역이라 해서 사법부가 별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어떤 위법한 사항이 있지 않은 한에서는 이게 그 개입을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상례인데 이번에 이런 어떤 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그리고 사법부의 기존의 판례도 뒤엎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행정고시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행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부의 인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또 인사도 많이 내려보시기도 하셨고 본인이 인사 그럼요. 대신에 하시기도 그럼요. 하셨고 예. 그리고 기존에 이런 유사한 판례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예. 들면 그 문재인 정부 때 무자비하게 그 해임을 자행한 예를 들면 이제 그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 그리고 고대영 KBS 사장 또건 누구죠? 건 우리 그 예. 이사님 KBS 그 이사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네. 예 그 강규영 이사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이 예. 세 분에 대해서 예.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예. 똑같은 맞아요. 사항인데 당시에 행정법은 이제 집행 그러니까 본안으로 해임 처분에 대해서 예. 소송도 내고 또 집행정지 가처분 어떤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본안에서는 이 해임 처분이 잘못됐다고 무효 판결을 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정지 신청만은 기각을 했습니다. 예. 완전히 반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법부의 기존의 판례도 완전히 뒤엎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재판부가 그 권태선 이사장과 그 김기중 박선아 이사에 대해서 이 사건 임명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 임기가 이미 만료된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은 뭐 통상적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예. 회복하기 어렵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는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박문진의 이사라든지 권태선 이사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기가 이미 지난 8월 10일 끝나서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가 회복하기 어려운 건지 도저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임기가 남아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일에 이미 다 만료가 됐는데 지금 보름이나 지났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긴급할 필요가 있다. 네. 그 심지어 이제 그 후보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같은 어저께 같은 재판부는 아니고 이제 행정 6부였죠. 이건 행정 12부에서 기각을 한 거, 행정 12부에서 인용을 한 것이고 행정 6부에서는 기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현 이사진이 아니라 이제 이사진에 응모를 했던 사람들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각을 했는데 두 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8월 12일에 이미 임기가 만료가 됐으면 둘 다 같은 조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예. 네. 그리고 또 재판부가요. 새로운 이사 선임 결과는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구 이사들의 임기가 모두 만료가 됐어도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여서 그래서 선임 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이렇게 밝힌 건데요. 본안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 선임 결의를 무효라고 결정을 내려버린 건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그 기존의 그 임기가 끝난 어떤 이사들의 집행을 이제 정지하라는 이것들 이제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어떤 이사들을 이제 기각하는 게 이제 동전의 앞뒷면인데 그렇죠. 사실은 이런 어떤 모든 결정의 어떤 그 기본 근거를 뭐로 삼느냐면 결국은 지금 방통위 체제가 5인 합의제인데 2인으로 예. 결정했다. 요걸 가지고 현재 그 뭐 위법했던 그런 어떤 사유다 그걸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미 지난 5월 말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의 결정에서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5인 체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2인의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고 이미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2인 체제를 가지고 위법하다고 문제시 삼는 거는 또 기존의 또 헌재 판결을 뒤엎는 굉장히 좀 문제되는 어떤 그런 결정인 거죠. 서울 고법에서도 몇 개월 전에 이제 YTN 노조의 그 방통위 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이제 정지해달라고 YTN 노조가 이제 그 신청을 낸 게 있었는데 그거에서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뭐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뭐 인정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좀 다른 판단이 내려졌다. 그 말씀드릴 수 그렇습니다. 있겠고요. 이제 방통위법에는 제적 과반수로 이제 결정한다고만 그렇죠. 예. 돼 있지 5인 기존의 체제에서 제적을 최소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런 어떤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현재 김현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통위법 개정안으로 최소 4명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개정안까지 지금 그렇죠. 이제 국회에 발의된 예. 상태거든요. 그것은 곧 지금의 방통위법에 좀 입법의 미비점을 민주당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행 어떤 규정상으로 2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 지금 판단한 것은 기존의 판례도 뒤엎고 그리고 현행 어떤 규정도 제가 볼 때는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물론 뭐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제 행정 12부에 있는 부장판사가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간행물에 이제 기고를 하는 등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인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가처분을 인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점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네. 좀 법조계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싶진 않지만 예. 사실 이제 우리법 연구회와 더불어 가장 어떤 좌파 성향의 어떤 재판관들 모임이 이제 국제임금법 연구회인데 사실 이런 어떤 결정이 나고 보니까 사실 기존에 한두 건도 아닌 여러 사건의 어떤 판례를 완전히 좀 뒤엎는 거라서 네. 굉장히 좀 아쉽고 또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간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사법부가 그 행정부의 인사 결정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그 자제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인사 조치까지 직접 내려버렸다는 또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결정은 완전히 지금 사법부가 인사를 완전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안 소송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임명된 사람들이 이제 그 임무를 지금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완전히 이제 인사권을 해버린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정부는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잘못된 해임 처분,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그리고 고대영 KBS 사장 그리고 강규영 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본안 처분에서 심지어 해임 처분이 잘못됐다고 취소 판결한 사항에 대해서도 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본안 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조차 임기가 끝난 박문진 이사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완전히 기존의 판결도 뒤엎고 상권 분립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안 판단이 끝날 때까지 뭐 민주당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던 이사들이 존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본안 판단이 최소 1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본안 판단 전에 이 집행정지 이런 어떤 그 인용 결정에 대해서 즉시 즉시 항고를 하게 됩니다. 예. 예,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이번 결정도 지금 30일 이내 결정되기 때문에 즉시 예. 항고에서는 더 빨리 예.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본안 이전에 어쨌든 결정이 될 겁니다. 즉시 항고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도 또 헌재 탄핵 기각으로 만약에 탄핵을 기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무에 복귀한다면은 또 새롭게 이사회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방안은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네요.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제 예. 문제는 이진숙 그 지금 방통위원장의 지금 헌재 탄핵 결정이 예. 굉장히 지금 늦어질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10월달에 헌법재판관이 지금 4명이 바뀝니다. 예. 4명이 바뀌는데 그 중에 3명을 지금 국회에서 예.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여야가 몇 명씩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난번 2018년도 3명을 교체할 때는 당시에 이제 1당이 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2당이 1명,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1명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추천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뭐 과거에 얼마 전에 이제 10월 헌재 마빗을 걸어놨던 이야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예. 이게 그 민주당이 의도를 가지든 아니면 의도를 가지지 않든 이런 합의가 안 되면은 추천이 늦어지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헌재 결정은 자동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어떤 현업 복귀가 상당히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MBC 제3노조 그러니까 비민노총 제3노조의 경우에는 어저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 담당 재판부가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방심위가 내린 관계자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고 그 뉴스타파의 김만배 커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KBS, MBC, YTN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그런 결정도 내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3노조가 한 건 아니고 제3노조에 있던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결국에 재판부가 이런 말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과연 균형 있게 판단을 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법조계와 또 관련 언론계에서 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권태선 이사장 재직 시에 MBC가 방심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그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뭐 MBC가 그 동안에 일종의 뭐 편향성의 시비를 받았던 것도 편향성의 지적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또 김만배 신앙님의 그 허위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도 뭐 적극적으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그 MBC가 언제쯤에나 좀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능할지. 예. 지금 MBC는 사실은 뭐 경영진부터 일반 어떤 직원들까지 뭐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 민노총 소속 노조원이고 또 좌파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사 사실 경영진이 바뀌다 할지라도 사실 그 일부분은 바뀌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을 바뀌기 힘든 정말 구조적인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정말 완전히 지금 대놓고 편향적인 방송을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그
방심위에서도 제재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방심위로부터 가장 많이 편향성 공정성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 MBC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MBC의 어떤 자정 어떤 지금 능력은 이미 벗어난 것 같고 하루 빨리 지금 이제 그 항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방문진이 교체돼서 새로운 어떤 경영진을 바꾸는 것이 조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본 궤도로 돌리는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MBC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대선 하루 전날에 뭐 PD 수첩에서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고 뭐 그 하루 전날에는 또 이렇게 뉴스데스크에서 내곡지로 해갖고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허위 녹취록에 대해서 보도하기도 하면서 뭐 이재명은 난놈이야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또 김만배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도를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뭐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면 뭐 그 서울의 소리에서 그때 뭐 녹취했던 뭐 어떤 줄리 방송을 정말 그때 공영 방송에서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 가방위원들이 그거 털지 말라고 항의하러 갔다가 예. 고발도 당하고 참 그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본인들이 그때 재생을 해놓고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 주에 한다고 해놓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야당이 방송사법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 또 이렇게 갑자기 나섰어요.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방통위원을 그동안 이제 추천하지 않은 것은 결국은 추천을 했을 때 3대 2로 결국은 숫자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러한 문제 소지거리를 어떻게 보면 좀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2명을 추천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자기들은 형식적으로는 뭐 자기들 추천을 최민희 의원을 당시에 방통위원 후보로 해보니까 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거는 당시에 그 최민희 의원이 방통위법에서 정했던 관련 유관 단체 즉 통신산업협의회 상근 돈을 받는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런 어떤 유권 해석 기간 중이었는데 네. 그런 어떤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결국 이제 임명을 못 하는데 그걸 두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니까 우린 추천하지 않겠다 하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이제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이런 어떤 2인 체제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흠집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추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네. 지금 지금 이제 최민희 그 위원장이 갑자기 이제 추천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렇게 탄핵 소출해서 직무가 지금 이제 집행이 정지되니까 네. 딱 민주당 추천한 2명이 들어오니까 딱 지금 현재 2대 2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당에서 1명 그리고 민주당에서 2명에서 국회에서 3명이 이제 들어가면 기존에 이제 김태규 지금은 그 권한대행과 권한대행, 더불어서 2대 2로 되니까 이제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또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속셈이 뻔히 보이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그 과방위에 국회 과방위에 이런 사건을 다루는 과방위에 홍석준 의원님이 지금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저쪽 그 민주당은 물론 이제 숫자도 많지만 이 분야에 굉장히 또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시각에 봤을 때는 완전히 좀 어거지고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최민희 위원장도 뭐 방송위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현 간사 같은 의원 같은 경우도 방통위 바로 직전 또 상임위원도 했었고 그렇죠. 예. 했는 반면에 사실 저희들은 이런 어떤 경험이 있는 가방에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고 해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부터 그러면 과방위 외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민주당이 여당에 제기하는 그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그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보수 작업을 마친 뒤에 독도 조형물을 다시 설치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민주당의 독도 이슈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이제 그 좌파 집단, 좌파 진영의 사실 전통적인 어떤 선전 선동의 그 주된 이슈가 반일, 반미 이러는데 최근에는 좀 반미는 사람들한테 잘 안 먹히니까 이 반일 이슈를 네. 지속적으로 지금 들고 나온다. 그리고 반일 이슈 중에도 사실은 가장 좀 상징적인 것을 독도로 잡고 이런 자꾸 이제 프레임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독도를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대상입니까? 그런데 뭘 독도 지우기라고 사실은 독도 지우기라는 이것도 굉장히 나쁜 프레임인데 네. 사실은 프레임의 시작이 사실은 어휘 용어 선택이거든요. 네. 독도 지우기 참 나쁜 말이죠. 대통령실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제 전쟁 기념관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쟁 기념관에 있었던 독도 조형물이 2012년도에 설치되다 보니까 좀 그 표면이 좀 벗겨지고 해서 정기적인 좀 개보수를 할 그런 어떤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지금 다른 곳으로 지금 이동을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독도 지우기. 특히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병상에 있으면서 진짜 코로나에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모르겠는데 병상에 있으면서 예.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다. 이게 마치 요즘은 민주당이 돌아가는 게 이게 조선 북조선 어떤 공산당처럼 그 뭐 김정일 교시도 아니고 뭐 그 이재명 대표 지시 뭐 이런 것처럼 막 이게 막 하는 게 좀 느낌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병상 지시로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이 상당히 지금 나쁜 프레임인데 근데 지금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다. 계속 독도 하고 이슈를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작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대통령이 지난 3월달에 일본에 가서 기시다 총리와 이제 역사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꽉 막힌 항일 관계했던 물꼬를 틀면서 지소미아 복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갔을 때도 보면은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이때까지 뭐 독도를 이제는 뭐 포기를 뭐 한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부터 했었고 또 어제는 또 누굽니까 그 강덕구 의원이 지금 현재 그 대통령실과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또 포기 그러니까 그 저기 저 임시 공휴일로 그런 어떤 그 결정을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강덕구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 하는 이야기가 10월 1일 하는 게 갑자기 1910년 조선 총독부 설치일과 오버랩 되는데 왜 그랬냐 이런 식으로 또 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기로 치면 안 맞는 날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바로 한 1년 전쯤에 8월 24일 날 후쿠시마 방류 1차 방류가 시작했는데 네. 저도 당시에 우리 바다 지키기 TF로 아. 그때 우리 그 수산물 시장에 많은 어떤 국민들의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정말 지겹도록 먹은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때 얼마나 또 이런 어떤 거짓 선동을 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갑자기 그때는 곧 올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4년 뭐 5년 후에 일어날 걸 지금 안전하다고 어떻게 장담하냐 또 이렇게 말을 바꿨죠. 그런데 4년 5년 후에 오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7월 달에 IAEA에서 바로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삼중수소가 100크렐당 WH 음용수 기준이 1만인데 293, 30분의 1로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반일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쿠시마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 어민들을 지원하고 또 이런 괴담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 쓴 돈만 해도 지금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돈 너무 아까워. 1조 5천억인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홍보하는 건데 아니 민주당에서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아니 그 돈 뭐 정권 뭐에서 뭐 홍보용으로 쓴 거 아니 이렇게 그게 어떻게 정권 홍보용입니까? 국민들에게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홍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과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어떤 수산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정권 홍보용이래요.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정치가 좀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윤 대통령, 그러니까 어저께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뭐 야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전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뭐 강성 지지층을 위한 근거 없는 선동이자 괴담이라고 대통령실이 어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쟁기념관 조형물, 저도 이제 전쟁기념관 결혼식에 갖고 온 조형물을 봤는데 이 조형물이 상당히 좀 오래됐던 그런 기억은 좀 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네. 한 분이 이제 조선 숙종조의 이제 안용복 선생이 그렇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이제 1953년에 독도 수역에서 일본 어선을 쫓아냈던 홍순칠 독도 수비 대장이 계십니다. 제하고는 또 같은 또 가문이기도 한데 저희 가문에서 홍순칠 또 남양홍 씨세요? 예, 혹시? 예. 아, 저희가 이제 이제 당고종 때 네. 당나라에서 파락사가 네. 옛날 이제 신라 시대 요충진 당황성 지금 화성에 남양에 도착했다고 해서 이제 남양홍시고 거기서 이제 중시조가 이제 그 왕건의 소위 말해서 4대 벽대 공신 이제 신중겸, 배영겸, 복쥐겸, 홍류 장군에서 예. 시작된 제가 이제 32대 손인데 이야, 이제 예. 종, 순, 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이 제 손잡벌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홍 무슨 표가 또 엄청 많잖아요. 표자가 홍 많죠. 이표 네. 의원도 있어요. 홍일표 뭐 민주당에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여러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게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답답한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누구 특정 뭐 진영을 떠나서 근데 네. 이렇게 뭐 친일 뭐 이런 프레임으로 먹힌다는 게 좀 답답한 현실인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뭐 뉘앙스는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또 비판이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관련된 건 대통령께서도 언급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안보 경제적 우방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어떤 아픔을 준 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국민적인 또 정서가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분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국민들은 1년에 우리 국민들이 거의 790만이 일본을 관광하시고 또 일본에서도 거의 한 270~80명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관광을 옵니다. 또 이 시간에 바로 다뤘지만 그지만 고시엔에서 우리 그렇죠. 고토 국제구가 네. 우승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반일 프레임이 먹히는 게 정말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좀 한심한 이야기 드는데 그만큼 우리 국민의힘에서 좀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제가 그 방송을 봤거든요. 예. 네. 어이구 우리 저요? 이동조 기자가 우리 코시엔 갑자원 구장에 대해서 네. 1924년 갑자다. 그 구장이 예. 한신의 그 구장이 만들어진 게 갑자니다. 아 그것도 해박한 상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놀랐습니다. 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예, 그때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야구랑 네. 만화만 보고 자랐는데 딱 두 개가 겹쳐가지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아니요, 저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일본이 지방 구조가 예. 광역자치단체가 도도 부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시정천으로 되는데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것은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졌지만 그 메이지 유신의 토대가 결국은 토쿠가와 막부의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당시의 영지를 기준으로 해서 도도부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도도부현이 도가 그 홋카이도의 도자 그다음에 맞습니다. 또 두 번째 도자가 동경도, 부가 오사카부, 교토부, 그다음에 이제 현이 43개 현이 있어. 그래서 총 47개의 도도 부현인데 홋카이도와 동경도는 크기 때문에 거기는 고시에는 두 팀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49개 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시엔 본선에 49개 팀에 나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한 현에 수백 개 팀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도 대단한데 엄청난 거기서 거죠. 고시엔에서 우승했다? 예.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그렇죠. 뭐 국적을 떠나서 물론 한국계 학교에서 좀 더 저는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국적을 떠나서 또 일본 젊은이들에게도 청춘들에게도 네. 그 얼마나 땀을 흘려갖고 우승이라는 결과를 이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축하와 찬사를 보냅니다. 저희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한 5분 정도 좀 여쭤볼게요. 의대 이슈. 의대 이슈가 다시 또 불이 붙고 있어요. 그래갖고 네.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온 게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통령실에게 그 의대 증원에 관련해서 좀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2026년부터는 다시 이제 원상태로 다시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의대 증원 이슈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대구시에 있을 때 이제 의료 담당 국장 제대로 과장도 오셨네, 저희가. 오래 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너무너무 이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 사항은 단순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지금 국민들의 지금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어떤 이슈인데 이렇게까지 오래 가버리니까 참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에서 2,000명이란 숫자를 정하고 지금 이제 접근한 것은 어쨌든 지금 너무 의료계와의 어떤 소통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잘못된 것인데, 근데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애초에보다는 많이 물러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1,497명 한 1,500명 정도로 물러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미 내년도 그 어떤 입시 요강이 그렇죠. 작년 그러니까 지난 5월 말에 발표됐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2026년도부터는 새로 의협하고 협의하겠다고까지도 지금 물러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와중에 또 새롭게 지금 간호법 이슈라든지 그렇죠. 또 특히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또 추석을 또 앞두고 좀 응급실 이슈까지 예, 지금 맞습니다. 이제 예. 겹쳐서 정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어제 또 정부에서는 이 응급실에 대해서 책임을,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 나더라도 응급실 의사들의 의료진들의 이제 책임도 면제도 하고, 설사 또 일반 이가 오더라도 또 전공의가 아니더라도 또 임금에 대해서 국비로 의료비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등 그런 어떤 지원 대책도 예.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2026년도 일단은 유예를 하자 이런 것이 어디까지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긴밀하게 논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 제안 자체가 어떨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2026년도부터 대통령실도 의협과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을 한 상태인데, 예. 지금 현재 의협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여기서 훨씬 더 나가서 일단은 유예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기존에 일어났던 모든 의대 정원을 완전히 2026년부터 원점에서 백지화해서 재검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까지 했던 정부 어떤 이때까지 어떤 노력들을 완전히 지금 백지화를 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현재 거부를 한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의료계 문제를 해소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불씨가 될지는 참 진행상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또 저희가 또 여쭤볼 부분이 네. 단식 투쟁 관련된 네네, 부분이 또 그렇습니다. 있어요. 의협 회장이 의료 대란을 이제 끝내달라면서 단식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의대생 단체도 2학기 복귀를 또 거부를 방침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강하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의정 갈등을 이제 결국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주제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의료 관련된 단체와도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저는 이런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의협과 많은 세미나를 거쳐서
가칭 필수 의료 육성법이라는 것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예. 필수 의료에 해당되는 심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의료인들의 하자가 없으면 형사 책임을 면제를 하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히 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필수 의료 육성법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좀 되고 음. 의료계를 좀 설득을 해가면서 이런 어떤 그 의대 정원 문제를 같이 이제 논의를 해갔으면은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의료계 내부에서도 정부의 입장에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의협 회장된 그 이면택 그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는 의협 내부에서도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의협 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저는 이면택 회장에게 굉장히 좀 그 비판하고 싶은데 이게 의협 회장으로서 정부하고 이런 어떤 물밑 대화에 있던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의협 회장 당선 이후부터 강경 일변도로 계속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 하다가 또 지금 이제 단식 투쟁을 한다고 이래 하니까 지금 의협 내부에서도 그렇고 전공이라든지 일반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 이면택 회장에 대해서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단식 투쟁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협과 정부의 어떤 대화했던 책임의 주체로서 예. 책임은 다하지 못하면서도 이래 되니까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직접 국장으로 계시면서도 이 의료 정책에 대해서 챙기셨으니까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